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맘때 되면 되게 바빠지시죠? 아, 그렇죠. 예. 평소에도 바쁜데 사실은 이맘때 되면 더 찾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또 설명해 주시는 콘텐츠가 또 책으로 맞습니다. 나오고 라이프 트렌드 2016입니다. 네. 이번에는 핑크색 표지에다가 아니 여기 있는 소녀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얼굴이 안 보이네. 머리카락이 그렇죠. 안 보이죠. 인간 증명이라는 화두에 맞는 이미지가 뭘까를 찾다가 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자꾸 골랐던 거고. 그리고 AI가 보면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경험사치와도 좀 맥이 연결되는 이미지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충분히 경험을 잘 누리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 그럼 여성 이미지 중에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 거죠. 아니 인간 증명이라는 건 그러면 왜 이거를 다신 거예요? 특히 이제 메인 트렌드로? 네. 사실 메인의 어떤 특정 키워드를 내세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트렌드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트렌드 책은 연도만 나옵니다. 특정 키워드를 표지에는 안 써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틀리면 책 자체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니까. 나중에 봤을 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매번 써요. 뭐 틀린 적은 없어요 아직. 근데 이번에는 인간 증명과 경험세 두 개를 쓴 거예요. 한 개를 쓴 게 아니고 두 개 다 틀릴 수가 없는 화두여서 제시를 한 건데 이 중에 인간 증명이 뭔가 하면요. 혹시 살면서 네. 인간이세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아, 그거 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로봇이 아님. 그쵸. 이거 체크하는 거죠. 막 캡차라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이제 글을 쓰거나 예. 누가 영상을 만든 거거나 사진을 찍으면 진짜 사람이 만든 거 맞아요? 묻게 되죠. 요즘에 헷갈리죠. 헷갈리죠. 거기다가 인스타 계정이 한 15% 정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이 만든 거예요. 봇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인스타 계정 그 팔로워도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짜 그렇다더라고요. 계정들. 거기다가 온라인에 존재하는 컨텐츠 중에서 사람이 만든 컨텐츠하고 봇들이 만든 컨텐츠의 트래픽이 이제 봇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넘어설 정도예요. 넘어섰어요. 그럼 이제 한 1, 2년 더 지나면 이제 확 더 추월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봇들이 만드는 속도도 요즘 AI도 콘텐츠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닌지,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밝힐 때 진짜 사람이 한 건지 아닌지 우린 자꾸 묻게 돼요. 살면서 이걸 묻게 되는 첫 번째 시대입니다. 인간이냐 아니냐 그리고 네. 인간이 만든 거냐 아니냐. 네. 누구도 인간한테 인간이 맞아요라고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거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나중에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게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을 가능성. 맞아요.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막 페이스피싱이 막 될 것 같고. 그렇죠. 눈을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런 시대에 다른 방송국이긴 한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네. 지난 4월에 예. AI 챗봇과 연애하는 사람들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 실제로. 사례자들이.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AI 챗봇은 기가 막히게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아예 대놓고 나는 AI랑 연애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설레는 감정도 있고 연애 감정도 있고. 왜냐 대화를 해보니 걔들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절친 같다. 내가 몇 달 전에 한 얘기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 그렇죠. 기억하죠. 사람이 아닌데 데이터를 다 나오니까 기억하겠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챗봇은 어떻게 설계되냐면 누군가가 얘기하면 동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맞장구 잘 쳐줘요. 맞장구 잘 쳐주게.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하고 시시한 얘기를 해도 다 잘했어 해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줄까요? 사람은 못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AI 챗봇을 통해서 내 절친이야 날 떠받들어줘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점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지금은 그냥 AI 챗봇이 물리적 형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 챗봇이라면 네. 물리적 피지컬도 있는 로봇이 그런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반려동물 대신 반려로봇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테고 그 사람들에겐 가족과 같은 존재도 될 수 있을 거고. 반려동물은 언젠가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마음도 주고 누군가 재산도 물려줄 텐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사람은 도대체 사람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 고민이 더 많아요. 오히려.
디지털에만 살았잖아요, 걔들. 예. 나이 든 사람들은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 나이 먹고 디지털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은 그냥 뭐 머리로 배운 정도? 디지털 네이티브는 몸으로 다 체득한 게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 디지털 보니까 세상이었다. 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고 2000년대생들. 어릴 때도 만졌으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미래 AI나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잠식했을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감이 더 커요.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뭐 이미 일한 것도 많고 그래도 뭐 내가 있는 동안은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도 있고. 아니 그러면은 인간 증명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캡처 같은 것도 로봇 아니면 체크하거나 무슨 뭐 그림 퍼즐 같은 거 맞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체크하시오. 그런 것도 있고 뭐 안구 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네. 있어요. 근데 이 인증은 뭔가 결제를 하건 가입할 때 쓰는 방법이죠. 네. 혹시 월드 아이디 들어본 적 있나요? 월드 코인. 그 샘 알트머니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홍채 인식 맞아요. 해갖고 자기 홍채 정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홍채 그쵸. 인식 데이터를 거기에 남기면 코인 준다고. 네. 그 코인을 뭐 기본소득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예. 이게 기본소득은 마케팅 메시지가 되는 거고 예. 여기서 왜 걔들이 그런 일을 벌리느냐. 그 비즈니스입니다. 저도 그 참 이상해요. 그 비즈니스가 인간 증명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거기에 가입된 아이디는 오로지 인간으로 홍채가 인증이 된 사람만 있는 아이디잖아요. 예, 그렇죠. 허수가 아닌 진짜 사람이잖아요. 온라인에 봇들이 만든 트래픽도 많아지고 계정 중에서도 가짜가 많아질 때 네. 마케팅 비용을 진짜한테만 쏟아야 되겠죠. 가짜한테 쏟아봐야 돈만 날리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사람 아이디만 확보된 건 중요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는 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빅테크들이 다 그 비즈니스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인간 증명된 사람들, 증명된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월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미 비자 카드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신용카드 만들어둔 것도 있고 틴더라고 데이팅 앱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제휴를 맺어서 일본 틴더 같은 경우는 가입자 회원이 인간으로 증명된 사람 아이디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어요. 요즘 로맨스 스캠 같은 것도 있고 그거 온라인으로만 데이팅 앱인데 실제 사람만 가입하도록 증명을 더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 사람은 실제 사람 아이디로 가입했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실제 사람이 가입한 거에 좀 더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데이팅 앱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가 자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이걸 가려주는 비즈니스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기사 돈 주고 그 데이팅 앱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로봇이었어. 아니면 어디 뭐 피싱 일당이 만든 거였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거기다 더 끔찍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원도용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원도용 하면 뭐 누구 주민번호 정도 가지고 아니면 사진 정도 가지고 뭘 한다 정도로 생각할 텐데 네. 심지어 누군가의 온라인 계정까지 만들어서 SNS에서 밥 먹고 친구랑 극장 가고 다 나와요. 아니 그 외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예쁜 여자들이 계속 저한테 막 팔로우 오잖아요. 막 메시지 보내고 그쵸. 한국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거 다 이제 피싱인 거 아는데 걔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속아라 막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많아졌고. 근데 그게 그냥 1000명 중에 던져라 이 정도 구분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가짜 이제는 같은 좀 게. 구분이 되죠. 점점점 정교한 애들이 나와서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때도 많을 겁니다. 정교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계정 들어가 보면 가짜인지 금방 티나죠. 그렇죠. 그렇게 이쁜 여자가 저를 팔로우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데다가 들어가 보면 별 얘기 없거든요. 시시한 얘기. 근데 네. 들어갔는데 진짜 오늘 어디 가서 여의도에서 밥 먹었다부터 다 있으면 진짜 사람인가? 실제 스토리까지. 실제 스토리를 올리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뭔가를 연결시켜주면 속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뭐 슈퍼카, 막 명품 시계, 막 가방 이런 거 찍어서 네. 올리니까 에이 이거 가짜네. 누구 낚으려고 하는 걸 딱 알겠는데 나중에는 1년 동안에 그 사람의 기록이 쭉 있는 거야. 실제 막 가족이랑. 그러면 찍어서. 진짜 같잖아요. 이런 신원도용 사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사기의 가장 큰 타겟은 금융사입니다, 사실. 타겟이요. 네. 금융사의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가짜 계정들이. 엄밀히 그냥 따지면 나한테 계정 자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송금해라 이게 아니라요? 그런 것도 있죠. 로맨스 스캠 같은 거 그건 완전 있죠. 기초 단계고. 그거 말고 누군가의 주민번호나 뭐 사회보장번호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실제를 모두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용카드도 쓰게 하고 다 만들어서 이런 기록을 가지고 신용을 만든 다음에 금융사에 가서 대출을 받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김용섭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뭐 주민번호만 탈취해서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기록을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런 사기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만 신원도용 사기로 뭐 수십조 정도가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도 점점 AI를 통해서 더 악용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우리는 주위에
의심을 해야 돼요. 얘가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를. 제가 인간 증명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빌드업입니다. 예? 뭘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이냐. 이게 빌드업이요? 네. 왜냐하면 인간 증명 자체도 중요하죠. 인간 증명 기술도 중요한 비즈니스고 인간 증명 플랫폼도 중요한 비즈니스죠. 인간 증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 다 비즈니스의 거리니까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시대 사람들의 욕망, 소비는 과연 안 바뀔까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한 번도 살면서 겪어보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뭔가를 요구받게 되고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심 가지게 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하면 기계 같다 그랬어요. 똑똑하면 컴퓨터 같다 그러고. 맞아요. 지금은 기계가 사람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람한테 기계 같다는 건 욕이죠. 되게 너 밀려나겠구나. 이게 바로 기계 같다는 소리잖아요. 와. 그럼 지금 시대 사람 같다고 해야 사람에게 칭찬이에요? 부여해야 될 말은 야, 말도 안 되게 넌 사람 같다. 진짜 사람 같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세계 그 경제 포럼에서 2년 주기로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네. 여기에서 올 초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기업들에서 많이 요구할 스킬들 직원들에게 1번, 2번, 3번 스킬이 다 기술 얘기예요. 그건 당연하죠. 지금 기술 중심 시대고. 그렇죠. 1번이 AI 능력이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4, 5, 6번이 뭐냐? 창의력, 유연성, 새로운 학습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요. 이건 기계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기계가 못하는 일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역량은 제대로 공부해본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쌓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쌓은 건 스킬 중에서도 하드 스킬을 쌓은 거죠. 그렇죠. 기술 어디 역량 간다고 같은 거. 창의력을 가르쳐 주나요? 창의력이라는 건 배워보려는 사실은 마음도 별로 먹어본 적이 없을 텐데. 그렇죠. 창의력은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많고 어떤 데다가 돈과 시간을 많이 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단기 학습으로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건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왜냐면 컴퓨터도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사고하는 중, 생각하는 중이라고 막 지가 써요. 사고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요. 없던 걸 가지고 만들어내면 그것도 창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근데 AI가 막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창의적인 척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조합하는 조합해서. 걸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 아직 인간이 안 만들어 놓은 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조합하는 역량들은 기업에서 일을 써먹을 때도 조합하는 역량은 걔들이 잘 알 거니까 걔들 써먹고 조합 못하는 역량 우리가 아직 안 해본 일들은 걔한테 못 맡기겠죠. 사람한테 진짜 맡겨야 상상력에서. 되겠죠. 그래서 답을 잘 찾는 건 걔들이 잘해요. 질문은 걔들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건데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기계적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결국 온전히 창의력이 필요한 거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 기술 역량은 결국은 상향 평준화됩니다. 기술 역량은 상향 편준화된다. 초창기에는 새로운 AI 도구 좀만 다루면 오 했는데 예, 지금은 웬만한 AI 도구 다 다루고요. 프롬프트 좋은 내용 다 쓰고요. 다 공유도 되고. 기술에 대한 역량은 금방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웬만하면 비슷해져요. 근데 인간만이 가진 역량들은 그렇게 못 되죠. 인간만이 가진 역량들이 꼭 창의력, 머리 쓰는 역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겠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점점 조직을 슬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었어요. 조직이 커지면. 네, 중간 관리자. 근데 중간 관리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가 뭐 하는지 잘 모르니까 관리가 필요했는데 이젠 기술 도구를 통해서 수치화시키고 명확하게 파악하게 만들어준다면 관리만 할 사람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집에 가야 되겠죠. 이미 빅테크에서 원래 구조조정 핵심 화두가 중간관리 퇴출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중간이면 다 나가냐? 아니에요. 중간이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 할 일이 없어 나가는 거예요. 관리만 하던 사람들은. 근데 중간에 있더라도 사람 동기부여 잘 시키고 사람의 비전 잘 이끌어서 일 몰입 잘 시키는 중간 관리는 필요하겠죠. 요거는 기계가 못하잖아요. 회사 내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기업에서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인재가 돼가는 거고 기계가 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대체가 되는 거고 지금 고용을 할 때도 작년에 100명 뽑았으니까 올해 뭐 100명 뽑을까 이게 아니고요. 100명을 뽑아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자동화 시킬 수가 있을까? 있어? 그럼 안 뽑아도 되겠구나. 그쵸.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자동화 가능해? 그럼 내보내도 되겠구나. 이 방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점점 사람에게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직원인가? 이걸 따지게 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인간 증명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상향 평준화된다.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AI 챗봇 나오면서
AI 프롬프터 프로그래머라고 하나? 프롬프트 잘 쓰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귀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공유가 되고 다 배우고 있고 그쵸. 어차피 명령어 이만큼 넣어놓으면은 이 챗봇도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쵸. 이제 또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AI 도구를 통해서 자기가 똑똑해진다고 착각하는데요. AI 도구는 누가 제일 잘 쓰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제일 잘 써요. 똑똑하고 그 어떤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질문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들이 답변한 걸 보면서 구체적인 피드백과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좋은 답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똑똑이들은 네버다이입니까? 그러면 이 AI 시대에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똑똑이라는 기준이 점수 높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점수 잘 받는 그 스킬하고 똑똑이가 상관없는 게 그거는 암기력도 그렇고 뭔가 요령 잘 깨친 이건 또 기계가 잘해요. 시험 잘 보는 스킬. 그쵸. 예. 근데 창의력이 진짜 똑똑이의 역할인 거죠, 이제는.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이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다른 관점이 있다. 이거 여러 관점들을 해석할 수도 이건 사실 창의력이 없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이 미래 인재는 아니죠. 미래 인재는 결국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향을 잘하는 사람들이 미래 인재가 될 거고. 제가 지금 인간 증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기술 얘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 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직업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나와야 될 얘기가 뭐냐? 이제는 소비 얘기입니다. 소비. 우리 주변에서 다들 인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욕망의 변화는 안 생길까요? 여기 가도 사람이 자꾸 묻고 내가 그럴 수도 사람이 썼냐고 자꾸 묻고 유튜브에도 이제는 AI가 만든 컨텐츠는 수익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다 바뀌어가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까? 왜 최근 한 2, 3년 새 우리나라에서 놀랍게 철학책이 되게 잘 팔린지 아세요? 올해는 또 철학책 말고 부처에 대한 책도 되게 잘 팔렸습니다. 그렇죠. 철학과 종교 이런 메시지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성찰과 인간다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건데 이런 쪽에 20대, 30대가 관심이 많아졌어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AI나 로봇이 주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 인간 증명이 팽배해진 시대에 드러나는 행태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나 뭐 틱톡,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도구가 없었다면 존재감이 없었던 그냥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SNS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디지털 도구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인스타그램에 어떤 포스팅 올리는지 아세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자기가 잘 나가게 된 그렇죠. 사람들 뭐 비싼 거, 맛있어 보이는 거, 좋은 다 그런 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날로그 경험을 올려요. 기계 얘기 올리지도 않고 이제 비싼 물건도 안 올려요. 비싼 물건은 촌스럽잖아요. 자동차에 뭐 시계 이런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건 10년 전 버전이니까. 얘는 경험을 올립니다. 어디 여행 갔다. 어디 미슐랭 어디서 뭘 먹었다. 미슐랭으로 가는구나 이제. 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물건 소유는 인간이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사면 되니까. 사는 것 자체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경험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정을 느껴야지 가능한 게 경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과 디지털 기반에서 뜬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세우는 뭔가 자기의 우위의 어떤 컨텐츠는 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요즘 안타까운 얘기로 가난할수록 OTT와 게임하고 온라인에서 놀고 부자일수록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 경험하면서 놀아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쓰려다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그쵸. AI 시대에는 더더욱 특히 경험, 감정을 느끼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으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 경험도 역시 인간만이 그쵸. 하고 나중엔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게 경험. 네. 이런 그러니까 거겠네요. 초창기에는 누군가가 너 넷플릭스 봐? 와!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누군가가 얼리 어답터라고. 챗GPT 얼리 어답터니까 했단 말이에요. 유료로 쓰냐고 막. 지금 다 하잖아요. 다 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 희소한 가치를 가야 되는데 디지털이 보편화되니까 아날로그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도 대부분 비즈니스는 온라인에서 벌어지죠. 온라인에서 싼 거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진짜 비싼 건 다 오프라인으로 갑니다.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로 갑니다. 아날로그 시계 차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 시계도 사실 아날로그 시계가 훨씬 비싸죠. 그쵸. 디지털 시계보다. 이런 스마트워치 킹을 차고 이게 창피해가지고. 부자들은 오프라인, 아날로그로 간다. 네. 그래서 참 이게 경험사치. 맞습니다. 라이프 트렌드 2016 이 책을 바탕으로 김영석 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 증명과 경험사치. 두 개가 세트처럼 묶여지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경험이란 말도 많이 썼고 그러니까 경험 소비란 말 많이 썼어요. 사치란 말도 많이 쓰죠.
네. 근데 이 두 개를 붙인 경험사치라는 말은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 사치를 또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그게 이제 SNS 세상이었는데 그쵸.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험과 그동안의 사치. 사치가 어땠냐면요. 예. 그동안의 사치는 물건을 사는 게 사치였어요. 소유가 사치였습니다. 자동차건 가방이고 소유가 뭐 사치였다. 다 물건, 눈에 잡히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경험은 내 기억에 남는 거지 눈에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슐랭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접시를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밥 먹은 기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아무리 비싼 호텔에서 자도 뭐 침대를 뜯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 포크 기억에 같은 거 몰래 가져가신 분 계시는데.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근데 적어도 경험사치. 사치라는 개념이 그동안은 소유였어요. 물건 소유. 지금부터는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 소비가 보편적으로 늘어나죠. 모두가 경험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럴 네. 때는 비교 우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더 비싸거나 더 특이한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험도 사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비아 신세계 여행 상품 그리고 백화점이 만든 거. 루이비통 네. 플래그십 스토어 언급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행사가 사실 우리나라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1인 여행사도 많고. 우리나라의 여행사가 2만 개가 넘어요. 와. 종합여행사면 9천 개쯤 된다는데 말도 안 되게 치열한 시장이죠. 네네.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 아니 백화점이 여기 왜 들어왔어 할 텐데 사실은 백화점은 여행업을 꼭 해야 돼요.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신세계가 처음 여행업을 본격 시작한 건데 제가 장담컨대 다른 백화점 다 합니다. 앞으로 다 하고 이 사업 잘 될 거예요. 왜 잘 될 거냐? 비쌀 텐데요? 비싸게 팔 텐데 아주. 비싸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상품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해외 여행 가령 뭐 어떤 유명 건축가랑 같이 건축 투어 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럼 보통 1인당 한 3,000원 가야 됩니다. 3천만 원이요? 네, 1인당으로 가는 거. 뭐 한 3년 갑니까 여행을? 그래 봤자 뭐 한 일주일 가고 이런 거예요. 뭐 7, 8일 가는 거. 일주일에 3천만 원? 비싸죠. 그죠? 비싸죠. 요즘 F1 무비 뭐본 사람이 많아서 F1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네네네. F1 자동차 경주 보러 가고 싶잖아요. 예. F1이 보통 3일 정도 합니다. 본 게임 하루 하기 위해서 뭐 예. 퀄리파잉도 하고 그전에 연습 게임도 하고 3일이니까 티켓을 사야 되겠죠. 네. 보통 티켓 값이 얼마냐면 비싸던데. 이틀치 예. 2일짜리 티켓 그것도 제일 싼 거 고정석 없이 제일 먼저 뛰어가야 서는 제일 구석대기 그게 보통 100만 원 정도 해요. 제일 싼 게요. 제일 싼 게. 네. 3일 아니고 이틀이니까 다 못 보잖아요. 네네네. 정작 중요한 거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에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 바로 앞에 코앞에 있어서 차들이 바로 지나가고 선수도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보고. 자리. 거기다가 보통 그 경주 기간 동안 경주만 하지 않아요. 행사가 많아요. 가령 10월 초에 있었던 싱가포르 대회 같은 경우는 GD가 공연했거든요. 공연도 많고 티켓 사면 공짜예요. 티켓값이 비싼 듯해도 뭐 이것저것 보는 게 많으니까 괜찮네 할 수도 있고 네. 거기다가 티켓 중에서 3일을 다 보는 데다가 제일 좋은 자리 고정석도 있고 거기서 주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샴페인도 먹을 수 있고 밥도 그냥 싼 밥에 먹는 게 싱가포르 대회 때는 아마 그 모수의 그 셰프도 갔을 거예요. 그런 셰프들이 밥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럼 다 당연히 비싸겠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 네, 티켓값만. 그러니까 그 패키지 여행 같이 가는 게 1,000만 아니 원이에요? 아니 티켓만. 아, 티켓만 그런 거예요. 티켓만. 죄송합니다. 너무 제 수준으로 봐가지고. 티켓만 그럼 그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F1 공연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 들어가는 그쵸. 티켓값만 그 1,000만 티켓값만 원. 3일 정도에 한 1,000만 원 정도면 좋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숙박도 해야 되겠죠?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숙박도 F1 경기장부터 한 20km 떨어지면 안 되겠죠. 끝나고 아유, 몇만 명이 집에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F1 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럼 가까워야 되는데 예. F1 경기장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거는 몇 백씩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3일 잤다. 그것도 꽤 들죠.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고 보통 싶다. 그런 여행사의 비싼 여행사의 상품들이 이런 예. 것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거죠. 이런 걸 다 이용하려면 그 돈이 필요한 건 거죠. 우리나라에서 초고가 VIP 하이엔드 여행사가 있었어요, 원래. 없는 비즈니스를 신세계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네네네. 걸 저변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백화점이 이걸 진출했다는 거죠. 그동안 국내에서 팔린 여행 상품 중에 제일 비쌌던 게 1억 5천짜리가 있었어요. 1인당입니다. 1억 5천이요? 뭐 지구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지구까지는 안 돌고 전용기 타고 예. 세계 대륙을 갔다 오는 거고 잠은 다 아만 리조트에서 자는 거고 아만이라고 좀 비싼 데가 아만? 있어. 아만이 전 세계 한 35개 정도 호텔을 갖고 있는 오. 리조트인데요. 아만 정키라는 말도 있어요. 아만 정키가 우리말 아만바. 아만 다 가보고 싶은 애들. 근데 아만이 보통 하룻밤에 뭐 한 200, 300 정도는 하고 좀 비싼 방 가면 500, 700도 하는데요. 아만 정키 중에 대표적인 뭐 빌 게이츠도 아만 정키 중에 하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타들 중에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만 아만 정키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만 정키가 되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고 돈 한국의 많으니까. 유명 연예인들도 아만 갔다 오면 인증을 해요. 아만 갔다 왔어.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 중에서는 옛날에는 몰라서 인증해도 아만이 뭐야 몰랐으니까 포시즌이 더 좋은 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아만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포시즌 그쵸? 아만을 아니까 이제는. 근데 아만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 세상에는 많아요. 혹시 소장님은 아만 갔다 오셨나요? 좀 가봤어요. 진짜요? 아 이런 거에 놀라면 안 되죠. 이 책이 잘 팔리나 봅니다. 책이 안 팔려도 라이프 경험사치를 쓰려면 경험사치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이해를 해주십니까? 충분히 누린 사람이 가족이랑 같이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충분히- 제가 소장님을 너무 그렇죠. 생기 연구자는 충분히 경험치가 많아야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저 멀리서 100m 밖에서 보고 뭘 쓸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여행 상품도 그렇고 진짜 그 끝판왕으로 경험의 끝판왕으로 경험사치 시대가 이제 되는 건데 사실 1년 전 소장님이 쓰셨던 책이 라이프 트렌드 2025가 네. 올드머니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올드머니라고 하는 거 이제 옛날에 막 이렇게 상표 크게 붙으면 저거 창피해. 저건 졸부들이야라고 해서 조용한 사치. 어디 로고 하나 안 박혀 있는 그런 비싼 옷을 입는 부자들 올드머니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게 경험사치 측면에서 좀 달라진 거예요? 바뀐 아니에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게요. 연결이 돼요? 올드머니는 전통적인 대대로 물려받은 부자잖아요. 예. 사람들이 대대로 돈이 많으면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해가지고 아파트 살 이 국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겼을 때나 내가 자랑하고 싶고 막 백도 막 좋은 거 메고 로고도 잘 보이게 하고 싶은 건데 원래부터 돈이 충만해서 네. 돈으로서 뭔가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욕망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가질까? 이런 사람들은 문화, 예술에 대한 욕망, 취향, 취미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오히려. 내가 충분히 누려보겠다는 게 더 많겠죠. 경험사치는 올드머니가 옛날부터 누렸던 거예요. 이미 전통적인 부자들이 대한- 누려왔던 거. 그렇죠. 너는 어떻게 아파트에서 사니 답답하게 막 이런 거예요. 그쵸, 저택에서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올드머니가 그러니까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닌 게요. 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예술이나 문화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잘 누린 사람들이 잘 알겠죠. 클래식 공연을 가는데 돈이 갑자기 생겨서 부자가 되니까 이런 것도 가봐야지라는 느낌으로 간 사람하고 네.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계속 갔던 사람하고 클래식 공연에서 좋는 사람들은 대부분 갑자기 간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미술관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티켓 줘가지고. 그렇죠. 뭐 유럽의 좋은 미술관을 가도 미술관에서 미술관 건물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건물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작품은 안 둘러보고 집에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거 유리창 나와야죠. 루브르 박물관 유리창 나와야죠. 근데 박물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또 작품들을 거기서 본 게 좀 아쉬우면 예. 사고 싶다 그런 사람 있으면 파리에 가면 뭐 파리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도시에 가면 다들 그림 파는 갤러리들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런 작품 저 작가의 작품인지 어디서 찾아가지고 가볼 수도 있고 가서 뭐 살 수도 있고. 경매. 올드머니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동안. 이런 걸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죠.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몇 개국을 단시간에 돌아가지고 남는 건 기억이 아무것도 없고 사진밖에 없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 군데를 가도 좀 진득하게 있다가 충분히 누리고 문화라는 건 누려야 알죠.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음식도 먹고 경복궁도 가봐야 되지. 그냥 한국에 와서 사진만 100장 찍고 집에 가면 소용없잖아요.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을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 7시부터 시동 걸고. 맞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백화점이 여행업 진출한 얘기했잖아요. 백화점이 그런 여행업 하기 왜 좋으냐면 참고로 우리나라 백화점의 VIP 고객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 2020년에는 네. 31%쯤 됐어요. 전체 매출에서 예. VIP가 소수잖아요. 네네네.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31% 차지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 45% 차지해요. 더 커졌어요. 아마 올해 끝나고 정산해보면 거의 50 턱밑까지 갈 겁니다. 다른 주요 백화점들 대부분 50 언저리입니다. 즉 백화점에 가는 사람이 100이면 그중에 VIP는 5명도 안 될 수 있을 텐데 얘들이 반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켠에서 좀 신기할 수도 있고 한켠에서는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켠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산다? 돈을 100억 가진 사람과 1억 가진 사람이 똑같은 걸 써야 될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소비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산업에 기여하는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그거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쓰는 건 누군가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비싼 상품을 누가 꼭지점을 찍었어요. 네. 중요한 건요. 그러면 그 다음 시장들이 자꾸 커져요. 그동안에 우리는 여행 가도 싸게 값싸게 막 빨리 쭈르륵 이것만 주로 해왔는데 그게 갔다 오고 나니까 기억에 아무것도 안 남고 저런 여행은 그냥 유튜브 보는 게 더 나을 것도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못하지만 부자가 저렇게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여행이 좀 저변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설계가 되니까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라미드가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거랑 맞아요. 비슷한 거네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불편할 게 전혀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은 웬만한 서민 집에 가도 명품 백이 있어요. 왜 이거는 안 불편합니까? 난 이게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은. 백을 왜 사요? 필요도 없이. 에코백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푸란 말도 너무 속상한 말인 거죠. 현대차 좋습니다. 예. 왜 독일차를 날립니까? 그거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럼 비싼 차를 사면 내 지위가 올라가는 착각 때문에 카푸어가 존재했죠. 거기다가 짝퉁은 왜 삽니까? 비싼 거 사기 뭐 그러니까 싼 걸 가짜를 이거 사실 그냥 내가 싼 거 사면 되고 무신사 가서 뭐 옷 사 입어도 되고 다이소 가도 되고 많잖아요, 대안들은. 네네네. 근데 왜 과거의 사람들은 못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 오히려 물건 좋은 거 안 살게. 비싼 거 안 살게. 내 형편에 맞는 거 살게. 차 국산차 살게. 대신 내 경험만큼은 내가 매일 그렇게 여행 갈 것도 아니고 한 번 갈 때 진짜 부자들이 누렸던 거 나 한 번만 누려볼게. 식당도 15만 원짜리 한번 가보자. 어떤 게 더 건강한 삶일까요, 사실은? 그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경험 저는 더 자체가. 후자 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험은 온전히 내 기억에 남아서 그런 경험을 한 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 이런 게 필요했구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영업을 하더라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디어가 너무 빤해요. 왜? 경험이 빤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늘 이거를 비슷한 것만 파니까 어렵죠. 기성세대들이 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이거 비슷한 건지 모르겠네요.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점심을 김밥은 먹지만 커피는 스타벅스 마시고 싶어. 약간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까? 그건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 버전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커피를 먹고 뭘 더 비싸게 뭘 더 싸게 먹고의 판단 기준은 누가 매길 수 없어요. 개인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작은 사치라도 나를 위한 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살아갈지를 왜 사회가 정해서 자 밥은 10,000원짜리 커피 후식은 무조건 밥보다는 싸야 됩니다. 이건 누가 매겨요. 그거 매기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이 없구나. 그게 정답이네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꽉 막혔구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식성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난 라면이 너무 좋아. 그럼 삼시세끼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라면을 삼시세끼 먹다 보니까 밥값이 세이브가 되게 되겠죠. 그냥 밥 사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아낀 돈으로 나는 그러면 집에 의자는 좀 좋은 거 부자들이 쓸만한 의자 하나 사놓게. 이게 사치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의자 하나가 고장이 날 게 아니죠. 의자가 기계가 아니니까 고장이 안 나죠. 그쵸, 가구야 뭐. 몇십 년, 한 50년 썼다 그러면 예. 아무리 비싼 1,000만 원짜리 가구에도 50년 나누기 하면 또 가격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50년 후에 물려주면 되죠. 앤티크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100만 원짜리 의자를 샀다. 이거 50년 쓸 건데 1년에 2만 원씩이야. 이거 그렇죠.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금방 엎어져요. 이게 자기 합리화 이견으로 보시는 것보다 소비에 있어서 어떤 소비가 좋은 소비냐라고 누가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명품백 산 거는 어떻게 봐요? 명품백은 안 사도 될 사람, 자기 월급 같은 돈을 써가지고 백을 사는 거는 그거는 원래 부자들이나 할 소비고. 근데 한국은 부자가 아닌 웬만한 사람은 다 샀다 이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더 끔찍하고 미친 일인 거야. 비싼 커피 마시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획일화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거고. 우리가 남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경험 소비를 하더라도 경험 사치를 하더라도 남이 했다고 저거 따라가야지 이거보다도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여행에 힘쏘는 사람이 있고 난 여행은 싫어. 나는 뭐 어디 멀리 가는 거 싫어하고 대신 나는 그림이 좋아. 이 사람은 전시 열심히 보러 다니고 아니면 가끔씩 아트마켓 가서 그림도 한 장 사고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치, 경험 사치가 되는 건 거죠. 모든 사람의 경험이 똑같은 것, 그것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소비를 하면 잘못하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 맨날 굶고 돈 모아서 200만 원짜리 전시회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이게 참 우리의 그 기존의 소비의 틀? 이게 좀 무섭기는 해요. 또 좀 많이 획일화되어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라면 나왔다고 사회적 질타를 맞았어요. 무슨 라면에 블랙이 붙고 라면이 어떻게 몇천 원이야. 1,000원대 초반이어야지. 근데 그런 라면들이 지금도 팔리죠. 질타는 누가 하냐면요. 언론들이 보통 노이즈를 만들어서 자꾸 이슈거리를 만드는데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 소비력 꽤 높아요. 그럼요. 높죠. 솔직히 라면 말고 딴 데 가서 비싼 것도 더 잘 먹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불필요한 강박이 될 거고, 기성세대가 어떤 걸 썼다고 다음 세대가 어떤 걸 써야 된다, 이것도 이제 폭력적인 거죠. 엄마가 등짝을 때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엄마 돈으로 했을 때는 등짝 때려도 돼요. 근데 본인이 내가 벌어서 샀다, 이걸 엄마가 왜 때려요? 자기 돈인데. 엄마 카드 몰래 갖고 왔을 때는 이제 혼나야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엄마 거니까. 엄밀히 절도인 거죠, 엄마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혼날 이유인데, 여기서 그런 소비를 하는 게 10대들이 아니잖아요. 20대, 30대 직장인. 자기가 번 돈인데 자기가 그거 하나 못해요? 그럼 자기가 벌어가지고 뭐 어디다 써요? 엄마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어떤 소비를 하시건 간에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세상이 훨씬 더 나이스한 게,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보다 명품 안 좋아했었어요. 왜? 그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정했거든요, 다.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할지를 내가 안 정하고 우리 사회가 자꾸 정했어요. 명품백 한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는 그래도 뭐 어떤 걸 타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걸 좀 지워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렸어요. 아직 못 버리는 사람은 소수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과거의 소비 그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경험 사치 시대로 가고 또 작은 사치 시대로 간다, 이렇게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경험 사치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치란 말을 써서 막 엄청 비싼 것만 쓴다고 생각할 텐데, 네네네. 그동안 우리는 물건 사치의 시대를 살아왔었어요. 누구나. 수입 자동차는 그럼 부자만 탔습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타면 안 돼 할 것 같은 사람도 다 탔잖아요. 명품백도 마찬가지, 비싼 가방도 마찬가지 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3년 연속 수입차 판매 대수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명품 감소세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명품은 전 세계가 지금 감소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비싼 시장, 예. 럭셔리 시장에서 손에 쥘 수 있는 물건 시장은 감소세인데, 여행이나 고급 숙박 시장은 상승세. 경험 시장. 경험 시장이. 이런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하면, 부자들이 저런 쓰는데 배 아파, 나랑은 다른 세상이야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 투자해야 될까도 누군가는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명품 회사들 중에서도 지금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명품 중에서 제일 비싼 명품은 되는데 옛날부터 유명했지만 안 되는 데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요즘 어디에 공을 많이 들이냐? 여행에 공 들이는 회사들이 생겨요. 그 중에 럭셔리 하나가 브랜드가 여행을요? LVMH 같은 회사. LVMH는 루이비통 있는 회사죠. 네네. 루이비통의 뉴욕 맨하튼에 있는 스토어가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보통 어떤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 외벽을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려놓죠. 거기 공사 중 가림막이 네네네. 어떻게 돼? 공사 중 가림막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가림막이 아니고, 루이비통 뉴욕의 맨하튼 매장의 가림막은 대형 여행용 트렁크예요. 루이비통 트렁크. 사진만 보면 무슨 걸리버 여행기 같은 느낌이에요. 대형 트렁크가 여기 와 있지? 트렁크 가림막 만드는데 6개월 걸렸다 그래요. 가림막 값만 어디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 값 넘을 수도 있죠. 그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 공사 중 가림막만.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인증샷도 찍으러 가고요. 95페이지에 있습니다. CG 같죠? 예. 실제 가림막이에요.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에 지금 호텔 하나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것도 LVMH가 호텔 공사장 가림막을 대형 트렁크로 했어요. 왜 그럼 얘들은 대형 트렁크에 이렇게 자꾸 쓰느냐? 그것도 자기네 회사 로고 막 박혀 있는. 그 루이비통의 모태가 대형 여행용 트렁크예요. 지금은 제트기 시대니까 다들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19세기에 유럽의 귀족 부자들은 호화 열차 타고 여행을 다니고 그 열차에 그 트렁크 끼고 다녔어요. 그거 파리 올림픽 그 개회식 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차가 지금 시대 사람들은 너무 기차면 너무 옛날 거 아닌가 싶잖아요. 여전히 호화 열차 존재합니다. 그 우리가 추리소설에서 봤던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그게 다 사라질 것 같은 걸 다 되살려 놓은 게 있습니다. 침대칸 있는 거요? 침대칸도 사진 보면 깜짝 놀라는 게요. 그냥 침대칸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보여요. 우리가 아는 기차 티켓에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의 객실이에요. 그냥 그 안에 호텔방 하나 있는 거예요. 호텔방도 있고 뭐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런 사업을 해요, 지금도. 유럽도 그렇고 뭐 동아시아에도 그런 기차 다닙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벨몽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벨몽드가 LVMH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여행용 트렁크는 여전히 유효한 비즈니스고, 호화열차 여전히 유효한 비즈니스고,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는 남들이 잘 못 갔던 거니까 오히려 과거의 방식이 더 남들이 못 해본 희소한 방식인 거잖아요. 더 선택이 되겠죠. 주로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런 여행이나 고급 숙박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진출하는 게, 지금 언급한 그 회사 말고도 수많은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점점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백 사거나 시계 사거나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명품 브랜드 중에서 이런 거 잘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패키지로 다니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여행은 4명이나 6명씩 다니는 거예요. 수십 명씩 그렇게 다니는 죄송합니다. 게 제가 몰라죠. 안 가봐가지고.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통 비싸면 예. 그냥 경험은 똑같은데 누구나 똑같은데 쟤들은 비행기 좋은 거 타고 잠만 좋은데 사겠지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험치 자체가 달라요. 밥을 다 그냥 미슐린 이런 데서 먹고. 아니 그것도 뭐 그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지에 만약에 어떤 미술관을 가도 우리는 미술관 줄 서가지고 네네네. 빼곡한 데 돌아다닌다면 네네네. 미술관을 빌려서 또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직접 등판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죠. 설명을 직접 듣는 것하고 그냥 종이에 있는 거 몇 장 보고 하는 것 정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듣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아닌데 내가 궁금한 거 물었을 때 답을 진짜 전문가가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들었을 때 훨씬 더 문화적 체험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화의 체험의 깊이를 더해주는 게 경험사치예요. 비싼 돈을 쓴다가 경험사치가 아니고. 그래서 대신 돈은 난 없다. 근데 충분히 경험의 폭을 넓히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충분히 잘 누려본 사람들은 그 답을 알아요. 가령 F1도요. 제가 아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도심에서 하는 F1 대회 같은 경우 싱가포르나 모나코는 도심에서 하니까 네. 원래 F1을 좋아하고 모나코든 싱가포르든 많이 가본 애들은 어떤 집은 에어비앤비, 어떤 집은 이게 보이더라. 저 집은 좀 싸게 구하면 티켓 없이 우리가 뭐 차 100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F1의 현장에 왔어. 창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가끔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본 사람이 알죠. 그 동네 좀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은 저 집이 제일 싸면서 충분히 누려. 이런 거는 누가 찾아요? 그 전에 가서 몇 년 동안 해본 애들이 알죠. 몇 년 동안 공짜로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돈을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요. 경험의 폭이 충분히 넓은 사람은 오늘은 조금 쓰지만 누적해서 꽤 쓴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확 쓰는 거지만 누적하면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건 돈은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 경험사치도 지금 사회 양극화의 단면을 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 지금까지 하신 거는 사실은 이 양극화의 제일 위에 끝점에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양극화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소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2025년이 대표적으로 소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한 해였는데 근데 이게 또 양극화라는 말이 우리가 소득의 양극화, 사회의 어떤 격차도 심화되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소비를 자꾸 넘기시는데 보통 사회가 양극화되고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이거는 사실은 소비하고 무관하게 사회가 계속 그렇게 진화해 온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우리뿐이 아니고 뭐 대부분의 사회가 그랬죠. 그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싼 걸 쓰는 게 맞죠. 그래야지 돈이 도는 거니까. 네네네. 다이소가 양극점 소비라고 불러요. 양극화 소비라는 표현보다는 양극점 소비. 다이소 싸잖아요. 그러면 다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검소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아니에요. 다이소를 써서 그럼 돈을 아낀 거잖아요. 그럼 그 아낀 돈을 어디다 쓸까요? 저축할까요? 저축 안 해요. 그 아낀 돈을 어떻게 쓸 건가는 또 자기가 정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아낀 돈을 여행에 쓸 거고 누군가는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야구 보는 데 쓸 거고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살 수도 있을 거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다만 제일 위에 있는 명품도 명품 중에서 제일 비싼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명품 중에서도 잘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싼 거 잘 되죠. 그럼 중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자영업도 마찬가지, 모든 업이 마찬가지인데 중간, 어중간한 건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싸지거나 아주 비싸지거나인데 아주 싸지거나는 규모가 커야 되니까 이건 자영업이 못하겠죠. 아주 비싸지거나를 자영업이 건드리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면 자영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관성대로 수십 년 전에 먹었던 계속 똑같은 먹거리나 똑같은 거 팔아야 될까? 안 돼요, 그건 항상.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치가 부여된 상품들이 자꾸 나와야 되겠죠. 작년에 제가 라이프 트렌드 2025에서 메인 화두가 조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조용함이 이제는 비즈니스가 되고 소비가 되는 거예요. 왜? 시끄러운 세상이니까. 가령 식당 중에서도 조용한 식당이 있어요. 밥만 먹는데 대화 안 하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옆 테이블에서 너무 짜증나는 얘기하면 밥맛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침묵 식당이 있어요. 일행들 같이 가도 말을 하면 안 돼요? 대화 못하는. 말하면 쫓겨나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거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 식당에 오면 안 되고. 침묵 카페, 침묵 술집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혼밥 혼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혼밥 혼술이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입니다. 그렇죠. 근데도 침묵이 보장된 공간은 아직은 극소수예요. 전국의 카페 술집 얼마나 많은데. 엄청 시끄럽죠. 이것들 중에서 가령 5%만 침묵을 기본으로 깔아둬도
좀 꽤 장사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자영업들도 이런 경험에 대한 변화를 많아지고 있고.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아니라 양극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 살만한 사람들도 이쪽에서 아껴서 내 경험 소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산층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요. 중산층 하면 상중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아니에요. 중산층은. 원래 OECD에서 통계 기준을 잡을 때도요. 중위소득의 75에서 200%쯤 되면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면 전체에서 중간이니까. 네. 중간이면 그래도 뭐 꽤 괜찮아요.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산층은 60%쯤 됩니다. 네. 비율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장인 중에서 연봉 1억이 되려면 네. 연봉 1억이 되면 한 6.8%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돼도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봉 1억이 큰 돈이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이거저거 떼고 나니까 뭐 한 달에 얼마 안 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여겨요. 분류상으로는 연봉 1억이면 상위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봉 1억 난 중산층. 그럼 진짜 중산층은 되게 속상하겠죠. 진짜 중산층의 상당수는 자기가 하위층이라고 해요. 체감 중산층, 체감 상위층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진짜 중산층과 달리.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비교 기준 때문이에요. 모두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면 충분히 난 괜찮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남의 살림살이를 왜 자꾸 비교하냐 이거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걸 좀 많이 해서. 심하죠. 그래서 양극점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남하고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 이걸 가지고 자꾸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 문화를 좀 떨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중산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또 깊이 짚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진짜 중산층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고 또 그쵸? 짚으셨어요. 맞습니다. 통계상의 진짜 중산층에 대한 사람들은 한 달에 남을 수 있는 잉여가 얼마 없고요. 상위층이 돼야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 아파트 수십억짜리 이거 강남 중에서 몇 동네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전 국민이 아파트값 머릿속에 기준이 몇십억짜리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도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를 사고 말고는 신경 끄면 돼요. 그거 그렇죠. 살 사람들 빼고는 그게 거기다가 그들만의 세금만 세상. 많이 부과하면 되는 건 거고. 예. 그럼 뭔 상? 지금 전국에서 몇십억짜리 아파트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 중에선 몇 프로밖에 없잖아요.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우리는 신경 안 쓸래. 그러고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더 지금 훨씬 행복할 텐데. 저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50억짜리 아파트 몇 개 거래됐다라는 것 때문에 저기 5억짜리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현재의 정책이고. 우리 사회가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언론에도 또 광고 때문에 먹고 사니까 광고엔 또 그런 건설사 광고를 많이 하고 그렇죠, 해서 많죠. 그런 거겠지만 유독 아파트 가격 이런 걸 자꾸 푸시해 주니까 언론에서 그거 아마 전국의 모든 언론이 자 우리 한 6개월 동안 아파트 값 얘기 한번 하지 말아보자. 그래 보세요. 그러면 사실 가격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교 마치 뭐 무슨 경마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으니. 이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라이프 트렌드 2016 김용석 소장님의 신간 인간 증명 경험 사치를 이제 화두로 던지신 라이프 트렌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해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올해도 삽니다. 내년도 살아갈 거고. 네. 우리가 매년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사회는 이어지고 우리의 욕망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계속 잘 이어서 해석할 건가도 중요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변수 같은 것도 잘 들여다보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튀어나오는 건 거지 완전히 제로에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앞에서는 사실은 조금 깊이 생각해볼 혹은 불편한 주제들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조금 귀여운 거 이야기 좀 해보시죠. 귀여움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귀여움 경제도 사실은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니 우리가 소장님 어떻게 다 불편한 게 귀엽다 그러면 편하죠. 귀여운 거 무조건 좋은 거니까. 예. 근데 왜 지금 시대가 역대 최고로 귀여움에 대한 소비를 해요. 아마 내년 되면 더 많이 할 겁니다. 귀여움의 소비를 왜 자꾸 할 거냐. 귀여움의 소비를 옛날에는 애들만 했어요. 지금 어른도 다 합니다. 애들이 사는 거. 뭐 라부부라던가 뭔가 캐릭터 인형 이런 걸 옛날에는 애들이 갖고 노는 거지 어른들이 그걸 왜 사요? 어른들이 줄 서 있죠. 근데 지금은 애 어른 다 가지는 거죠. 맞아요. 이러니까 시장이 엄청 커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애들이 원래 귀여운 걸 좋아했던 건 원래 그렇다 치자면 네네네. 왜 다 큰 어른들이 갑자기 귀여움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을까? 일단 이게 시장 규모도 엄청 크다 하더라고요. 400조 원 규모. 맞습니다. 뭐 말 가늠도 안 되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여움이라는 게 한창 이제 가방에 키링 매달고 다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인형부터 뭐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를 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인형도 있고 그 인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선스도 있고 많죠. 이런 사업들이 여기다가 라이선스도 확장시키면 400조가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지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귀여운 얘기가 그렇게 막 너무 행복하고 해피한 얘기, 뭐 즐거운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무거운 얘기라는 게 왜 다 큰 어른들이 귀여움에 열광할까에 대한 이유가 예. 다 큰 어른들이 가지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소외감, 뭐 박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걸 갖고 노는 건 통제 가능한 영역인데 통제 가능한 영역 중에서 어릴 때 갖고 노는 걸 계속 갖고 논다 그러면 이거는 키덜트라고 그러죠. 예. 키덜트가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쭉쭉 커와서 지금 키덜트의 보편화가 됐어요. 누구나 다 키덜트예요. 그런데다가 다 큰 어른들이 인형은 또 왜 갖고 놀아요? 인형? 이거는 뭔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세상이 팍팍하니까. 만약에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면 밖에 나가 놀기 바빠요. 뭐 인형 갖고 놀아요. 우리 사회가 귀여움에 열광한다. 진짜 사람하고 관계는 자꾸 어려워지고 구조조정 많아지고 불편한 얘기 많아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값싼 도구들인 거죠. 뭐 장난감이라든가 인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 의미도 부여하면서 갖고 논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으로 보자면 귀여움 경제가 크니까 누군가의 비즈니스가 커서 좋아요인데 네. 좋아지는 이유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힘들구나. 이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귀여움 소비가. 더 양극화될 거고 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일자리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더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 지금 지난 3년간 빅테크들이라던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네. 대부분 왜 하는지 아세요? 회사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정리하는 발상은 너무 올드한 발상이고 지금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고 생산성과 효율성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바뀌고 말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뀔 거고 사람이 무조건 필요해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 외에 나머지는 자동화시키거나 도구를 쓴다거나 이 방식으로 계속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좋은 기업의 큰 일자리들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늘어나는 일자리 있긴 있습니다. 사람 손이 꼭 필요한 일자리들. 기술직 중에서 뭐 배관공도 그렇고 전기기술자도 그렇고 아니면 뭐 노인 보호 요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자리 필요하죠. 이런 역할들은. 근데 속상한 얘기지만 내 미래의 꿈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미래에도 지금보다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사무직보단 100배 더 안전한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겠지만 네. 그런 일자리가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 것 같고 뭐 힘들 것 같고 해서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성세대예요. 근데 세상이 좀 바뀐 게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상고공고 요즘은 직업계고라고 부르는데 네. 옛날에는 인문계고 떨어지면 상고공고 갔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상고공고 직업계고 떨어지면 인문계 갑니다. 오히려요? 지금 그래요. 경쟁률 구조가 바뀌었어요. 애들도 안 겁니다. 애들도 어설픈 대학 졸업해봤자 사무직 그 비전 없고 요즘 뭐 채용도 잘 안 하고 지금도 뭐 일자리 대체 난리인데 앞으로는 더 할 거고 그것보다는 기술 하나 갖고 있는 게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심지어 AI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이 네. 이런 사람 만나면 꼭 엄마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탑이 우리 아이 뭐 가르쳐야 이거 꼭 묻잖아요. 예. 이분이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답을 했어요. 배관공이 유망 직종입니다. 그거 누구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직 AI든 로봇이든 사람의 손재주는 못 따라와요. 이거 따라오려면 한참 걸려요. 거기다가 특정 기술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배관이 있는 집에 살 거고 그렇죠. 배관은 고장도 날 거고 문제도 생길 거고 거기다가 집을 계속 지으려면 또 배관도 필요하고 배관공은 거기다가 시간 단위 일하는 게 아니죠.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물량을 처리하면 집에 가는 거죠. 워라밸이 훨씬 좋아요. 1시간 만에 처리했다. 뭐 배관 문제 바로 해결했다.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일당 받습니다. 1시간 만에 했다고 일당을 8분의 1 주는 게 아니고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똘똘하고 뭐 손재주 좋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미국에서 배관공, 여기서 말하는 배관공은 좀 상위 클래스의 배관공, 연차가 7년차 이상 이런 배관공들의 평균 연봉이 석사급보다 높아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거기다가 돈 올라온 건 미국에서 전기기술자인데 전기기술자도 앞으로 좀 더 유명할 텐데 전기기술자인데 인스타 팔로워가 110만인 사람이 있어요. 뭘 올리냐? 전기 작업한 거 올리는 거예요. 그냥 배관공 전기기술자 중에서 팔로워 10만 넘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재밌어 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기성세대 입장에선 그런 걸 왜 봐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네. 편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성세대는 과거의 관성에 따라 사무직이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 근데 오히려 지금 Z세대들일수록 일자리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고 있고 직업계고를 누가 선택하면 애들이 선택하잖아요. 또 왜 그 애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왜 굴삭기,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여성분, 그 도배하시는 여성분 네네. 이런 분들도 팔로워 되게 많고 그렇죠. 유리창 닦아주는 청년도 그 유튜브 인기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는 예. 기술을 잘 가지고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훨씬 더 유망할 수 있다. 남들 다 가듯이 쭉 따라가듯이 뭐 대학 가서 이건 필요 없다. 이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AI 시대가 되면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사무직이에요. 오히려요. 오히려 사무직이 제일 왜냐면 지금 구조조정하는 거 다 사무직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화이트 칼라가 더 먼저 일자리를 잃죠. 그렇죠. 블루 칼라보다. 근데 이제 블루 칼라에도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또 뒤집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면 몇백만 명이 배관공을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아까 틱톡 팔로워가 110만 명 넘는 분을 보니까 예쁜 사람이네요. 예쁜 사람이죠. 근데 예쁜 사람이 딴 걸 하지 않고 전기 작업한 거 올려요. 예쁜 사람이 비키니 입은 걸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명품백 거죠.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팔로우하거나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 직업에 대한 호의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여기에 컸죠. 근데 그쵸, 이 그쵸. 편견들이 적어도 기성세대는 못 깼다면 저는 지금 10대, 뭐 좀 있으면 20대들은 깰 거라고 봐요. 왜? 안 깨면 자기네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해 주셨던 배관공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연봉이 막 1억이다, 2억이다 이러면 또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죠. 그쵸. 워라밸도 강하다. 그렇죠. 내가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대신 모두가 그 직업을 선택하고 모두가 숙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숙련자가 되었을 때 그런 연봉을 받는 거고 해도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 손재주도 없는 사람들이 했다가는 그렇죠. 똥손.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뭘 하는 게 좋은지, 내가 기술을 가지고 블루칼라가 되는 게 좋은지, 내가 사무직이 되는 게 좋은지, 내가 뭐 엔지니어가 되는 게 좋은지 이걸 아는 과정들이 사실 초중고 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초중고 때 그거 아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점수 따기 기술만 자꾸 배워왔으니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래에 큰 데미지를 주겠죠. 우리나라에서 생산직이라던가 뭔가 좀 힘든 일자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다 와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코리안 드림을 꾸고 왔어요. 적은 연봉이 아닙니다. 사실 몇백씩 됩니다. 한 달에. 그 돈이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직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직이 갖고 있는 개념이 과거 세대와는 달라졌고 거기다가 사무직 들어가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산업이 계속 바뀌고 기술 수준이 바뀌어서 버티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블루칼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입견이 좀 지워지면 다른 전환이 일어날 거고 놀랍게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블루칼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네. 어떤 일이 생겼냐 패션계에서 워크웨어라고 그래서 작업복이죠 이게. 그러니까 워크웨어를 작업복 직역하면 스타일.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스타일의 패션들이 자꾸 늘어나요. 이것도 큰 시장이 지금 되고 있고 맞아요. 올 가을 아마 여러분들 옷 사려고 한번 여기저기 가보세요. 워크웨어 스타일이 많아요. 워크웨어 전문점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패션 브랜드인데도 워크웨어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워크웨어가 청바지였는데 그쵸. 그 청바지뿐만 아니라 진짜로 뭔가 작업복스러운 느낌의. 뭐 점프수트 같은 것도 그렇고. 예. 뭐 다 근데 또 그게 작업할 때 예쁘게 그죠? 나와요. 그쵸. 디자인이. 거기다가 이제는 셀프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직접 뭔가 내 손으로 해보겠다는 사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왠지 저런 옷을 입고 집에 전공 하나 갈 때도 작업복 입고 전공을 가면 내가 뭔가 좀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패션에 대한 스타일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식이 좀 달라진 거고 옛날에는 그 작업복 입은 사람들 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고 워크웨어라는 그런 이름으로. 네. 야,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의류, 패션 시장에서도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 트렌드가 어떤 거 보면 저건 산업의 얘기인데 나랑 상관없어. 저 어떤 거는 부자들만 얘기인데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요. 예. 그게 영향을 미치고 돌다 돌아서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부자들의 경험 자체가 좀 있으면 여러분의 밥상에 뭔가 변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트렌드도 그냥 간과하기보다는 한번 씹어가면서 봐야 돼요. 아, 이게 과연 이렇게 영향 미치다가 나한테 어디까지 올까? 이걸 자꾸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좀 더 가까운 길을 잡을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귀여움 경제도 좀 이야기했었는데 네.
요것도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244페이지에 네. 귀여움을 유발하는 공통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이론이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됐건 인형을 만들 때 이런 걸 다 따서 많이 하잖아요. 네.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릴 때 모습이 다 동글동글하고 네. 그거 따서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론가들, 옛날에 연구자들이 이런 답들을 좀 내려서 그러니까 턱이 좀 짧고 동글동글하고 네. 심지어 새마저도 부리가 짧아야 귀엽게 그쵸. 느껴지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릭터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또 이걸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라이프 트렌드 2016 이 책 이야기로 1시간 넘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거의 한 지금 몇 개 안 돼요. 지금 총 11가지 트렌드 이슈 중에서 지금 네. 반도 못했어요. 2027년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2026년을 지금 또 준비해야 하는 4분기입니다. 네. 2025년 다 갔고요. 해서 오늘은 라이프 트렌드 2016 인간 증명 경험사치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날카롭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